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주제에 무슨 사랑인가. 가슴이 아파. 네, 나이 65.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이제는 조금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깊이 자리 잡은 잔주름,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 손등에 하나둘 피어난 검버섯. 젊은 시절의 나는 대체 어디로 갔나 싶어 세월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속한 세월을 지나온 이 늙은 가슴이 40해 만에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나조차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60이 넘은 여자가 다 큰 자식을 둘이나 둔 할머니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사람이 오늘 안 나오면 하루 종일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이건 젊은 처녀들이나 하는 감정이지 나 같은 늙은이가 품을 마음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나무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8년. 그 긴 시간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이 그 사람 앞에서만은 봄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는 겁니다. 웃는 법을 잊고 살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소녀처럼 웃고 있더군요. 밤에 자리에 누우면 오늘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느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라보고 옷장을 온통 뒤집어 그나마 곱다는 옷을 골라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는 늙은 여자를 보며 나는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고와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도무지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처녀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설레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 마음은 서툴고 또 애틋했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사랑이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늙으면 감정도 다 말라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65이 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오히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만큼 그 마음은 젊은 날에 그것보다 더 절실하고 더 애가 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영호. 나보다 3살 위인 68배 호랍이었습니다. 젊어서 30년 넘게 국어 선생을 하셨다는 분인데 말투가 어찌나 조곤조곤하고 다정한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그이는 내가 이 세상에 그저 누구 엄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걸 다시 알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이 내 마음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겐 다 큰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딸 미영이와 아들 성재. 남편 없이 이 억척스러운 손으로 키워낸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척이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들이 뭐라 하겠어. 창피하지도 않아? 입을 떼기도 전에 아이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벌써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래서 나는 몇 달을 이 행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늙으면 자식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사는 거라고.
손주들 크는 것 보는 게 사는 재미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이고 손주는 손주예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밤이 되어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우면 밀려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자식들한테 죄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나는 그 답을,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마음을 남몰래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꼭꼭 숨겨둔 그런 마음을요. 그런 분이라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에 뒤늦게 찾아온 내 마지막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린 이 어리석은 늙은이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나와 비슷한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 달라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에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내 남편은 8년 전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고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특근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 그 흔한 여행 한 번, 좋은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 입은 적 없이 오로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낼 생각만 하다가 정작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을 때 덜컥 병을 얻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 반년 만에 그 사람은 야위고 야윈 몸으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나는 그 앙상해진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편히 가요. 아이들은 내가 잘 지킬게.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할게. 그 약속을 지키느라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울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 나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슬퍼할 시간조차 나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아들 성재에 남은 대학 등록금을 대고 몇 년 뒤 큰딸 미영이 시집 갈 때 혼수에 조금이나마 보태 주었습니다. 정작 내 몫으로 남긴 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자식들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 뭐 얼마나 살겠다고 어미가 자식한테 다 주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돈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자라는 게 세상에서는 어쩐지 만만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요. 어떻게든 험한 일마다 않고 억척스레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무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기댈 곳도 투정 부릴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10수년을 일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성재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미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남편한테 한 약속을 지켰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다 여의고 나니 어느 날 문득 텅 빈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혼자 사는 집이 그렇게까지 조용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밥을 지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나도 모르게 수저를 2벌 놓고는 아차 하고 하나를 도로 집어넣던 날이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온종일 켜놓는 건 딱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지 않으면 이 정막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큰딸은 시댁에 가봐야 한다며 저녁 한 끼 먹고 서둘러 일어서고 아들은 손주 학원 시간에 맞춰야 한다며 바삐 떠났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앞에 두고 나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며칠이고 데워 먹으며 나는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그 소리가 나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사흘을 꼬박 앓은 적이 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없어 나는 방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겨우 부엌까지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앓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나야 그제야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을 바쁜 애들 걱정시킬까봐 그마저도 못하는 내가 참 처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했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 살기 바쁜 걸 잘 아니까요.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봐가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만 나는 외로웠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마주 앉아 먹고 싶었고,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앞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더라.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라도 나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이 아주 가끔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무뚝뚝해서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겨울이면 내 언손을 제 품에 넣어 녹여주던 사람이었어요. 밤늦게 일 마치고 돌아와 곤히 잠든 나를 깨울까봐 부엌에서 혼자 찬밥에 물 말아 먹던 사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문득문득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그리움조차 마음 놓고 풀어낼 상대가 없어 그저 혼자 삼키며 살았습니다. 지난 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자식들과 손주들이 저희끼리 웃고 떠드는 그 사이에서 나는 어쩐지 나만 유리벽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 학원 이야기, 아파트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는 그저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릇을 씻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밥 차리고 상 치우는 사람. 자식들이 편하게 왔다 가는 친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이 어떤지, 요즘 무엇이 힘든지 물어봐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8년을 나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어느새 세상에서 지워지고 나는 그저 미영이 엄마, 성재 엄마, 누구네 할머니로만 불렸습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 늙은 여자를 보며 이대로 조용히 늙어 죽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전부겠거니 나는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봄이 찾아온 건
동네 문화센터의 서예반에서였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엄마도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러 다니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노인정에 가면 화투나 치고 남흉이나 본다며. 그런데 말고 문화센터에 서예반을 등록해뒀으니 꼭 나가라고요. 나는 이 나이에 무슨 붓글씨냐 싶어 손사래를 쳤지만 딸이 제 돈으로 석 달치를 미리 끊어놨다는 말에 차마 그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나는 첫 수업에 나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부분 나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붓을 잡아본 지가 언제인지 획 하나 긋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먹물이 종이에 번지고 글씨는 삐뚤빼뚤 제 멋대로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역시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붓글씨야 하며 한숨을 폭 내쉬고 있었습니다. 괜히 왔다 싶어 오늘만 채우고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지 생각했지요. 그때였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붓을 조금만 더 세워보세요. 그리고 팔에 힘을 빼시고요. 손목이 아니라 어깨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 획이 살아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훤칠한 키에 은퇴 안경을 쓴 노신사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바로 박영우 씨였습니다. 젊어서 30년 넘게 국어 선생을 하셨다더니 붓글씨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이가 시키는 대로 어깨에 힘을 주고 붓을 고추 세워보니 신기하게도 획이 한결 반듯하게 그어졌습니다. 어머, 훨씬 낫네요. 거 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요. 조급해 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조급해 하실 것 없다는 그 말. 평생을 쫓기듯 조급하게만 살아온 나에게 그 한마디는 마치 괜찮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서예반 가는 날이 은근히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서예반 가는 날인가 하고 달력부터 보게 되더군요. 영호 씨는 늘 나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내가 강의실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고 붙잡는 법이며 먹하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이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벼루에 물이 부족하면 슬며시 채워주고 내가 쓴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 획이 참 힘이 있네요. 정숙 씨는 성정이 곧이신가 봅니다. 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주었지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붕 떠 있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 씨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슬아의 딸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요. 그이도 나만큼이나 어쩌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얼굴도 보고 붓글씨도 쓰고 하니 살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온종일 벽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밥때가 돼도 밥맛이 없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그 텅 빈 집의 적막을 견디며 살아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밥상 앞에서 혼자 수저를 드는 그 쓸쓸함을 이 사람도 똑같이 알고 있구나.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이 스르르 놓였습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영호 씨는 내가 달달한 믹스커피를 좋아하는 걸 기억했다가 수업 전에 미리 한 잔씩 다 놓았고 나는 그이가 목이 약해 자주 기침하는 걸 알고 도라지청을 정성껏 담아다 주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나는 그 사람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이가 우산을 씌워 주었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굳이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나이에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이가 조심스레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근교의 수목원에 함께 다녀오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와 단둘인 아들이라니. 누가 보면 뭐라 할까, 자식들이 알면 뭐라 할까, 온갖 생각이 다 스쳤지만 그이의 그 수줍은 눈빛을 보고 있자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참 많이 걸었습니다. 그이는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볕 좋은 벤치를 찾아 함께 앉아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놓았어요. 자식 키우며 힘들었던 일, 배우자를 떠나보내던 날의 이야기, 그리고 혼자 남은 뒤에 그 긴 외로움까지. 신기하게도 그의 앞에서는 그 무거운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소갯말들을요.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나에게도 아직 이런 날이 남아 있었구나 싶어서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함께 벚꽃 길을 걷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영호 씨가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 나이에 이런 말 꺼내기 참 쑥스럽습니다만 정숙 씨랑 이렇게 함께 있으면 나이 든 게 하나도 서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남은 날들이 기다려집니다. 정숙 씨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을 뿐이에요.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나를 바라보는 그이의 눈빛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나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러다 상처만 남으면 어쩌나?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설렘과 두려움이 밤새도록 내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건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온통 기울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르고 굳어있던 내 마음에 그이는 다시 봄을 데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식들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65, 이 나이에 나는 다시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눈부신 봄날의 설렘이 그렇게 아프게 끝나버릴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우 씨와 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서예반이 없는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끓여주면 그이는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그릇을 싹싹 비웠어요.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게, 그리고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즐거웠습니다. 영호 씨는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요. 그이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중간에 말을 끊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고생담을 늘어놓으면 그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세월을 혼자 견뎌내다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나는 몇 번이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 사람이 해준 겁니다. 애 많이 썼다는 그 한마디를요. 그이는 몸이 성치 않은 나를 늘 살뜰히 챙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자 그이는 다음 날 어디서 구했는지 무릎에 좋다는 약을 한 봉지 사와서는 내 손에 쥐어 주었어요. 정숙 씨, 몸을 아껴야 오래오래 나랑 붓글씨 쓰지요. 그 말에 나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픈 몸을 짐스러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다정하게 걱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또 다른 잔잔하고도 깊은 정. 나는 그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강변을 걷다가 그이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망설이던 사람처럼 그이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어 뭐 대단한 걸 바라겠어요. 그저 아침에 눈 뜨면 곁에 사람이 있고 아프면 약 챙겨줄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서로 등 긁어주면서 남은 날들 외롭지 않게 함께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청혼 아닌 청혼을 받게 될 줄이야. 나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았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내 마음은 이미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지만 그 대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영호 씨의 그 다정한 얼굴과 자식들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어요. 미영이와 성재, 아빠 없이 이 어미 손 하나 붙잡고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상만 해도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남자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하면 어쩌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각도 안 나냐고 다그치면 뭐라고 대답하지? 혹시라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견디지? 밤마다 온갖 상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도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평생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살았으면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자식들과 영영등을 지게 되면 어쩌지? 자식과 사랑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택해야 하나? 세상에 그런 잔인한 선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이 깊도록 답도 없는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반쪽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어요. 사실 한 번은 큰딸 미영이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딸이 반찬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돌렸습니다. 미영아, 저기 요즘 문화센터에서 좋은 분을 한 분 알게 됐는데 말이야. 그런데 딸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엄마, 나 바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나 얼른 가봐야 돼. 그러고는 반찬통을 챙겨 서둘러 나가 버렸어요.
나는 하려던 말을 목구멍으로 도로 삼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젖은 손으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애들이 언제 내 얘기를 진득하게 들어준 적이 있었나.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이가 바빠서 그런 거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차근차근 설명하면 아이들도 결국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두려운 걸음을 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다 불러서요. 그러자 영호 씨는 한참을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 무리하지 마세요. 자식들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 어려우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는 떳떳하게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요. 그렇게 나는 자식들에게 내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주말이 오기까지 나는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밤낮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몇 번이고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다. 아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가. 얘들아, 엄마도 이제 좀 외롭지 않게 살고 싶구나. 이건 너무 구차한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놀랄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까. 나는 그 짧은 몇 마디를 두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65 먹은 어미가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제 마음 하나 말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니. 생각할수록 서글펐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행복을 위해 이 떨리는 걸음을 끝까지 떼어보리라 다짐하면서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다 재우고 잡채를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마치 큰 잔치라도 벌이는 사람처럼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사실은 떨리는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고 싶었던 겁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이들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얕은 계산까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딸 미영이 내외와 아들 성재가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나는 도무지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제 말을 꺼낼까?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식사가 얼추 끝나고 아이들이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큰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내 목소리에 아이들이 하나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한 분 만나고 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참 점잖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분도 나처럼 혼자 되신 분이고 우리가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을 끝내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 울릴 뿐이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워 자꾸만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희한테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도 이제 좀 덜 외롭게 살고 싶어서.
먼저 입을 연 건 아들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만난다고요? 엄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성재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사람이 외로운데 나이가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노인네들한테 접근해서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그 사람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이라니. 우리 영호 씨가 어떤 사람인데. 성재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분은 오히려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분이야. 얼마나 점잖고 반듯한 분인지 너희가 만나보면. 만나보긴 뭘 만나봐요. 이번엔 큰딸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손주가 몇인데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나 시댁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이래. 엄마 사위 볼 낯이 있어. 이영아. 그리고 아빠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가 저승에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엄마는 아빠 생각은 안 나.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의 그날 선 목소리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고 엄마도 사람이니까 남은 날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외로우면 우리가 있잖아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오히려 가슴이 더 미어졌어요. 있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명절에도 저녁 한 끼 먹고 서둘러 가버리던 너희가. 몸이 아파 사흘을 알아도 전화 한 통 없던 너희가. 나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받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 서운함을 혼자 삼켰습니다.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있니? 그냥 엄마도 말동무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 말동무가 필요하면 노인정을 가든가 교회를 나가세요. 왜 하필 남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성재의 말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 손으로 기저귀를 달고 밤새 열을 식히고 없는 살림에 공부시킨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화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이 너무나 낯설고 또 서러웠습니다. 됐어요, 엄마.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애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그 남자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만약 계속 만나실 거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엄마, 창피해서 정말. 성재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도 눈물을 훔치며 엄마 진짜 실망이야 라는 말을 내뱉고는 남편을 재촉해 자리를 떴어요. 며느리와 사위는 어색하게 눈치만 보다가 아이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그 시끌벅적하던 집이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어질러진 밥상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성껏 차린 갈비도 잡채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나는 그 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피하다고 했지.
주책이라고 했지. 아빠 생각은 안 나냐고 했지. 아이들의 그 말들이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자식들 앞에서 내 마지막 행복이 이렇게 짓밟히고 나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날 밤 나는 영호 씨에게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이가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물으면 나는 도무지 그 대답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사기꾼 취급했다고, 창피하다며 다시는 만나지 말라 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그 다정한 사람 앞에서 꺼낸단 말입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며 그렇게 또 하룻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영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 생각도 좀 해줘. 그 사람 정리해. 부탁이야. 그 짧은 문장을 나는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면서도 결국 그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 딸의 그 문자를 보며 나는 내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려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과 싸워야 하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호 씨를 계속 만나기에는 나는 너무 오랜 세월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요. 서예반에서 그이의 얼굴을 마주해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도 나는 자꾸만 아이들의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영호 씨는 그런 나를 눈치챘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밤마다 같은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을 놓으면 내 마음이 죽어갈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나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도 혼자가 되면 무너졌어요. 밥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남의 눈이 뭐라고, 이 좋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굴어야 하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심함을 알면서도 나는 끝내 그 눈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나는 아무 일 없다고, 그저 몸이 좀 안 좋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서툰 나였어요. 그이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있자니 나는 더더욱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이 좋은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했던 그 모진 말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성재가 내 몰래 영호 씨를 찾아간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성재는 내 휴대전화에서 영호 씨의 번호를 알아내 그 일을 따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많은 찻집에서 그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고 해요. 어르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생각으로 접근하신 겁니까? 나이살이나 드셨으면 곱게 늙으실 것이지 왜 남의 집 노인네를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 엄마 재산 노리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점잖은 어른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했다니.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나는 당장 영호 씨에게 달려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곱게만 살아온 그 어른이 내 자식 앞에서 사기꾼 취급을 당하며 고개를 숙였을 걸 생각하니 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사람 인생에 괜히 끼어들어 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욕보이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에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이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 오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셨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게 어디 잘못이겠습니까? 다 정숙 씨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지요. 영호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영호 씨는 한참을 잠잠히 있다가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한테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정숙 씨가 자식들하고 등지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정숙 씨한테는 자식들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잃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정숙 씨가 편안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나는 당신이 좋다고,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몇 번이나 입술을 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이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나는 자식들을 버릴 만큼 용감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나를 죽이며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나는 그 다정한 사람의 손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호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내 마지막 사랑을 나는 내 손으로 떠나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무서워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렇게 나는 65에 겨우 찾아온 그 봄을 다시 겨울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이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그 손을 놓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줄은요. 이별 후 며칠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밥을 지을 힘도 세수를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그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처음 붙잡는 법을 알려주던 그 손. 벚꽃길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던 그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칼이 되어 나를 찔러댔습니다. 행복했던 만큼 그 기억들은 더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그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한 번 듣고 싶어서. 잘 지내시냐고, 밥은 챙겨 드시냐고 묻고 싶어서.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제 와 무슨 염치로. 제 발로 놓아버린 사람이 무슨 낯으로 다시 연락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나는 그리움을 꾹꾹 눌러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요. 내 속이 어떻게 문드러지고 있는지 아이들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뜻에 맞추느라
내 목소리를 죽였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자식들 뜻에 맞추느라 또 나를 죽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남들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옳다는 대로 나를 굽히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착하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미란, 여자란 그렇게 참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참을성이 결국 내 마지막 행복까지 삼켜버린 겁니다. 나는 딱 한 번쯤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봤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해도 이건 엄마 인생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맞섰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65 평생을 굽히고 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허리를 곧게 펴기란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우 씨와 헤어지고 나는 다시 그 텅 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예반도 그만두었습니다. 그이가 있는 그곳에 차마 다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그 사람과 헤어졌다는 걸 알고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엄마야 하며 반찬을 더 자주 가져다 주었고 성재도 전보다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나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사기꾼으로부터 순진한 어머니를 구해냈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어미의 속이 매일매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리요. 그 반년 동안 나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하니 몸에 살이 붙을 리가 없었어요. 이웃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정숙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디 아파?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 들어 그런 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고 그러다 새벽녘에야 겨우 선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이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으며 내게 붓을 쥐어 주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깨면 옆자리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허전함에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잠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이와 함께 걷던 그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끓이다가도 그이가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라 국자를 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온 집 안에 그이의 흔적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가 사다 준 무릎비약,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이가 좋아하던 도라지청. 나는 그것들을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지도 못한 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혼자 알았습니다. 가끔은 그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예반 앞을 지날 때면 혹시 그이가 저 안에서 붓을 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 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무슨 낯으로 그이를 보겠습니까? 제 발로 그이를 밀어낸 주제예요. 그저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이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한 것도 수십 번이었어요. 목소리라도 한 번 듣고 싶어서. 잘 지내시냐고, 밥은 잘 챙겨 드시냐고 묻고 싶어서. 하지만 그마저도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을 염치가 나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한정숙 어르신 되시나요? 저는 박영호 씨의 딸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영호 씨의 딸이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 여자는 겨우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나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이가 죽었다니. 그 다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니.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이의 딸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호 씨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이는 나에게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내가 짐스러워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끝까지 숨겼던 겁니다. 서예반에서 그 잦은 기침도 어쩌면 그 병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목이 약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편지를 한 통 남기셨어요. 며칠 뒤 나는 그이의 딸을 만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딸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예반에서 만난 참 고운 분이 계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처음 봤어요.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이에게 그런 웃음을 주었으면서 정작 그 웃음을 내 손으로 앗아간 사람이었으니까요. 눈에 익은 그 반듯한 글씨. 붓글씨를 가르쳐 주던 그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니 그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숙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병을 끝까지 숨긴 것도 미안하고요. 하지만 정숙 씨,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정숙 씨를 만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외롭던 내 노년에 정숙 씨가 봄처럼 와주어서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정숙 씨를 놓아준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정숙 씨의 자식들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저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 때문에 정숙 씨가 더 큰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든 나를 붙잡고 정숙 씨가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정숙 씨의 자식들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 그런 것이니 정숙 씨가 부디 아이들과 등지지 말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숙 씨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내 딸아이한테 이미 다 정리해 두었고 나는 정숙 씨한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정숙 씨도 그랬잖습니까?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정숙 씨, 부디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정숙 씨는 사랑받아 마땅한 참 좋은 사람이니까요. 짧았지만 정숙 씨 덕분에 나는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니. 그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걱정하고 내 자식들을 감싸 주다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그 좋은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냈던 겁니다. 자식들이 무섭다는 이유로, 세상의 눈이 무섭다는 이유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이가 병든 몸으로 홀로 그 긴 밤들을 어떻게 견뎠을지, 마지막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그이가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뜨지는 않았을 텐데, 그이의 마지막 길을 내가 따뜻하게 배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후회가, 그 죄책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영호 씨의 장례는 이미 조용히 치러진 뒤였습니다. 나는 그이의 딸에게 부탁해 그이가 잠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그 언덕에서 나는 오래도록 그이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자식들이 뭐라 해도 그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더라면, 그이의 마지막 날들을 내가 곁에서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아픈 몸으로 홀로 병상을 지켰을 그이를 생각하니 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몇 번이고 무너뜨렸습니다. 영호 씨,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물 한 모금 떠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편안하세요. 나는 차가운 비석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던 도라지청을 한 병 올려놓고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함께 걷던 그 벚꽃 길이 떠올랐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나를 바라보며 정숙 씨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요. 그이는 끝까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숨겨가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배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생의 크나큰 복이었는데 나는 그 복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내내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다정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시름시름 알아눕자 그제야 자식들이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미영이가 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 넣어둔 그이의 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딸은 그 편지를 다 읽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엄마가 그냥 엄마인 줄만 알았어.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데. 성재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가 그 어른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을 그제야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내 손을 붙잡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사죄한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바로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걸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눈물도 나의 후회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영이는 예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물었고, 성재는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와 나와 오래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런 아이들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미워한들 무엇하겠어요. 다 지난 일인 것을. 다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채워주는 그 온기로도 영호 씨가 떠난 그 빈자리는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반려의 정을 대신할 수는 없더군요. 나는 그것을, 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65에 찾아온 제 마지막 사랑을 결국 제 손으로 떠나보낸 어리석은 늙은이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들이 흉본다는 이유로 제 마음이 시키는 소리를 끝내 외면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는커녕 더 짙어지기만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계절이 바뀔수록 그리움은 더 사무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마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한 날들을 부디 남의 눈치 때문에, 자식들 눈치 때문에 저처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우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젊어서는 그들을 키우느라 나를 죽였고, 늙어서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나를 죽여야 합니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편한 법이에요. 외로움에 시들어가는 부모를 보는 것이 과연 자식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이제야 그것을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이 뭐라 할까봐, 세상이 손가락질할까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잡지 않으면 내일은 영영 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행복은 미루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이와 나는 서로 등을 긁어주며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평범한 행복을 저는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이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받아 마땅한 참 좋은 사람이라던 그 말을요.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저는 남은 날들을 조금씩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내 행복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좋은 분 계시면 다시 만나봐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영호 씨 말고는 아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꿈이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이른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부디 용기를 내어 살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자녀분이 계신다면 이 늙은이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외롭고 여러분처럼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모라는 이름 뒤에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남은 날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부디 막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이 조금만 더 일찍 그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저와 영호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도 저는 그이가 남긴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그이를 만나면 이번에는 꼭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영호 씨, 이번에는 절대 당신 손을 놓지 않을게요 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하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